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쿠키 클래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는 에너지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특강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키 클래스에서는 3일에 걸쳐 제로에너지, 수소에너지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쿠키 클래스 3일차 마지막 강연으로 건물 에너지에 관하여 11시 20분까지 특강 진행한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질문을 주신 현장 참석자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출석 체크 겸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가 돼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며 특강 3회를 모두 수강하고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분들께는 사업단장 명의의 이수증과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 강연 종료 후에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연 연구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입니다. 네, 에너지 분야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는 쿠키 클래스 3일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거 공간과 건축물 등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그 마지막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건물 에너지 그 성능 측정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사님 모시기 전에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사님께서는요. 건축공학과 건축환경을 전공하셨고요. 빌딩과학연구소, 녹색성장연구소 등과 같이 기업 내 연구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시고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건물에너지 효율 평가의 전문가이신 송수원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송수원입니다. 건물 에너지 절감, 성과 검증 방법 및 사례 분석. 건물 에너지 성능 측정하고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측정하고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절감에 대한 성능 측정이 곧 절감을 측정하는 것이 곧 성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건물 에너지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건축을 나왔고 처음 접하게 대학원 때 건축 환경 설비 쪽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돼서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처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던 데가 삼성 에버랜드라는 빌딩과학연구소예요. 빌딩과학연구소가 당시만 해도 처음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S1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빌딩 사업부가 그쪽으로 가서 S1에서 이제 건물 에너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에버랜드에 있다가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텍사스 A&M에 2000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 시스템스 랩이라는 곳에서 연구 조교를 하면서 많은 이제 좀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여세대학교에 가서 친환경 연구센터라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 부분의 연구단인데 저해를 친환경 연구단 거기에서 2년 정도 연구를 하고 이후에 이제 코센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회사예요. 테트락텍 컴퍼니로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회사인데 여기 이제 송도에 그 리드 컨설팅 송도 전체를 다
리드 인증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리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서 리드 컨설팅 에너지 쪽에 이제 컨설팅 업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 대전에 있는 한국 전력연구원에 가가지고 녹색성장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전기에너지 주택이라는 부분들을 연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현재는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됐는데 건물 에너지하고 뭐 실내 환경 뭐 이런 쪽에 전공을 하고 있고 고대하고는 지금 ERC 과제 해가지고 플러스 에너지 건물 혁신기술연구센터 그쪽 공동 연구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건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해 가지고 에너지 성능 평가하고 운영 최적화하는 그런 과제들도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드릴 내용은 뭐 여기 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시다고 그래가지고 MMV가 왜 필요하신가 뭐 이런 또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MMV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런 MMV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IPMB라는 이제 인터내셔널 퍼포먼스 메저먼트 앤 베리피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MMV 방법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사례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곰이 좀 위태위태하죠. 북극에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어요. 하나 더 보여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북극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좀 위태위태한 이런 모습들을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원인이냐라고 뭐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지구 온난화죠, 그죠? 지구 온난화에서 뭐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고 뭐 이상 기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수가 막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넘어갔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지구의 어떤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온도가 한 3도씩 오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어떤 사망자라든가 침수, 뭐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들을 환경 운동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감축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3도시가 되면 이렇게 뭐 굉장히 멸종 위기에 처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데 파리에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 도씨까지 온도를 낮추자라고 협의를 했어요.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손을 들고. 여기 계신 분 없나요? 네. 맞추면 제가 선물을 이제 줄 거예요. 네, 근데 학생이 맞췄으면 저기 일단 맞춰보시죠. 예. 아, 1.5도 맞아요. 예, 1.5도인데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걸 맞추는 선물을 드리냐면 1.5도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좀 지킬 수가 있다. 그럼 이 1.5도가 언제까지냐? 2050년까지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50년이라고 하면 왜 이게 1.5도가 중요하고 2050년이 중요하냐면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을 해가 배출하지 않는 정도까지가 돼야지 1.5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1.5도가 중요한 팩터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1.5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전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도인데 지금 현재 한 1도 정도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0.5도를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각대의 어려운 부분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뭐 이렇게 인터넷을 동영상 서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불난리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뭐 다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이상 기온 정도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다가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올해가 아주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7월하고 8월이 이상 기온이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구가 이 달걀 후라이처럼 이렇게 뜨거워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법일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온실가스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메탄, 뭐 아산화질소, 뭐 수소불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온실가스들이 어디서 나오냐 보게 되면 메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이런 부분이고 CO2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사용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나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는 이유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고 결국 온실 효과죠. 이 온실 효과라는 건 태양에서 열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갇히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는 이제 빛이 단파예요. 단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구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 장파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세다 보면 파장이 길어가지고 나가질 못하는 거죠. 예, 그 유리랑 비슷해요. 유리의 온실가스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들이 위험하고 들어온 열이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 2015년도에 체결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 더 강화돼 가지고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까 2050년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 지구 온도를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을 37%를 해서 상향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근접했던 COP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온실이나 이런 온실가스나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입은 개도국들에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손실을 보장하자 뭐 이런 합의를 했고 2015년도에 파리에서 제안했던 온실 상승 1.5도에 대한 목표를 유지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재확인했고 석탄 화력 발전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들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40%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2030년까지 100만, 1000만, 4억 3,600만 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에서 2억 9,100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목표로 잡았고 건물에서는 2018년 대비 32.8%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까지를 그대로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2030년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무미한 목표죠. 이렇게 목표를 잡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 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각 부문별로 달성 목표들 보면 이제 건물 부분이 31.8%인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당면한 어떤 숙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건물에서 에너지를 32.8%를 감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마련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해가지고 제로 에너지 건물 활성화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효율 기기를 보급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이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효율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관리라 해서 뱀스나 햄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햄스는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니지를 잘 하고 최적 제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관리하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행동도 해서 이런 걸 좀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보급 확대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을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탄소 중립 위한 정책이고,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절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드맵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이미 그 공공건물의 1000제곱미터 이상은 제로 에너지 건물로 신축을 하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2050년에는 전 건물을 다 제로 에너지로 하겠다는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은 그냥 뭐 제로 에너지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불 이상이어야 되고,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돼야 되고, 뱀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증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증 제도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하고 뭐 여러 가지 토지 이용 및 교통부터 실내 환경이라든가 유지 관리, 재료 및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및 환경 오염 파트가 가장 배점이 높아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들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린 리모델을 통해서 기존 건물들을 에너지를 개수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세대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은 뭐 30%, 뭐 12만 톤 절감하고 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렇게 제로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친환경 건축도 만들고 그린 리모델을 해놓으면 정말로 이게 30%가 절감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능 측정하고 검증을 하자라는 거예요. 성능 측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실제적으로 절감을 하고 됐는지, 그 목표대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가 측정 및 검증을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또 수요 관리라는 부분도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과 측정에 대한 MMV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커미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커미셔닝은 이제 어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 건물이 설계가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MMV와 커미션이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뭐 스마트 그린 빌딩이든가 제로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에 이런 MMV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고 있고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MMV와 커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나 램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필요가 있고 아래 그림은 이제 스마트 그린 빌딩이라는 개념을 요분이라는 분이 이제 개념적으로 도식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린 빌딩이나 스마트 빌딩 친환경 건축이죠. 스마트 빌딩이라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핵심 공통사항으로 이분이 에너지 퍼포먼스를 최적화하고 커미셔닝을 해야 되고 MMV를 해야 되고 CO2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디자인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스마트 그린 빌딩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이제 리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와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녹색 건축 인증 제도하고 리드하고는 서로 이제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우리 녹색 건축 인증 제도예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녹색 건축 인증 제도하고 리드의 차이점은 잠깐 리드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되면 리드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있으면 서티파이를 주기도 하고 실버, 골드 뭐 이런 어떤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 건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리드 인증을 받으면 우리 건물은 굉장히 에너지적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 건축이다라는 것을 확인되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증을 사업에 이걸 동참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좀 대형 건물이라던가 이런 건물에서는 많이 리드 인증을 받고 있어요. 리드 인증은 이제 크게 6개 건물이나 도시 이용으로 나누는데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 인증,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인증, 그 다음에 이제 O&M이라고 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뭐 네이버후드 해가지고 지역 단위, 홈, 시티 단위까지 이 인증 범위가 굉장히 광대해요. 이런 인증 범위를 좀 들여다보면 인증을 하기 위한 이런 시트들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증 범위에 이런 이제 아까 우리 녹색 건축 인증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배점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항목들이 적용이 되면 포인트를 주죠. 그래서 보면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축 건물의 포인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미터링이 있고 커미셔닝이 있고 어드밴스 에너지 미터링이라는 부분이 인증 항목에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MMV와 커미셔닝이 실제적으로 이런 신축 건물이나 친환경의 인증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뭐 국내 녹색 건축 인증에는 커미셔닝의 일정 부분이 좀 포함된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미터링이라든가 커미셔닝, 뭐 언고잉 커미셔닝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 이 위에 부분들은 이제 필수예요. 필수 항목이고 이거는 이제 가점을 주는 크레딧을 주는 이런 항목인데 점수가 상당히 이제 에너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제 이 커미셔닝이 뭐냐?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커미셔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예요. 어떤
질에 대한 성과를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증이라고 할까? 예, 보증을 한다는 그런 어떤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커미셔닝의 유형에는 신축 건물에 대한 커미셔닝도 있고, ongoing 커미셔닝도 있고, 리트로 커미셔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축 건물에 대한 커미셔닝은 실제적으로 실제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하고 이후에 점유할 때까지 이런 프로세스 기간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건축주의 의도라든가 디자인 안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건 이제 신축 건물의 커미셔닝이고, 리트로 커미셔닝이라는 거는 이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성능을 체크하는 거죠. 리트로 커미셔닝이고, 컨티뉴어스 커미션이나 원고잉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미셔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미셔닝이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오토메이티드 커미셔닝, 이 커미셔닝 좀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인베디드 커미셔닝, 웹 베이스드 커미셔닝, 리얼타임 커미셔닝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닝의 어떤 절차들을 간단하게 보면 크게 이제 펀더멘탈 커미셔닝이 있고 인핸스드 커미셔닝이 있는데,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OPR이라든가 BOD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OPR이라는 것은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예요. 그래서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가 실제적으로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베이시스 오브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에 어떻게 개념적 목표를 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런 어떤 초기에 계획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이후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는 것이 이제 커미셔닝이고, 기존 신축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하죠. SO라는 거는 시퀀스 오브 오퍼레이션이라 가지고 실제로 각종 정비들이 운영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펑셔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도서부터 운영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게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인핸스드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어떤 장비들에 대한 펑셔널 테스트를 다까지 진행을 하는, 이게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을까지 추가를 하면 인핸스드 커미셔닝이에요. 이런 커미셔닝을 실제 시행한 건물들을 보면 센터 원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이제 펀더멘탈 커미셔닝을 시행을 했고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센터인데 여기 이제 인핸스드 커미셔닝까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의 IFC도 펀더멘탈을 했고,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인핸스드 커미셔닝을 수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설계 의도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완공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들이 실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커미셔닝이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래프로 보게 되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커미셔닝을 통해서 설계 의도라든가 운전 성능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커미셔닝을 통해서 최저 운영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보고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한 90 정도 목표가 달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리트로 커미셔닝이라는 걸 한 번씩 수행을 하게 되면 성능이 올라가요.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리트로 커미셔닝을 하게 되면 한 번씩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어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컨티니어스 커미셔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커미셔닝을 하고, 또 거기에 최적화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커미셔닝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그림은 뭐냐면 초기에 나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 뭐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건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건물을 진짜 우수하게 짓고 리드 인증도 받고 커미셔닝을 하지 않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 폴트라는 게 있어요. 폴트. 그래서 여태까지 건물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폴트들이 굉장히 이제 결함이죠.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이제 바스나 뱀스 이런 것을 보면은 컨트롤의 어떤 하드웨어 자체도 잘못 결합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로직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없는데도 켜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죠. HVAC이라는 소리가 냉난방 환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런 컨트롤에서도 컨트롤이 잘못되어 있고 외기도 도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도 잘못되어 있고 뭐 어떤 데는 냉방과 난방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론 시스템인데 플랜트에 대한 어떤 설치 용량이라던가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뭐 리키지도 있고요. 새는 거 밸브 리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친환경 건축을 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을 졌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많은 결함들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가 줄고 새고 있어요. 이런 새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보다는 온도를 낮추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26도를 28도로 높이자. 이렇게 우리 지금 거주자한테 굉장히 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제한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어떤 커미셔닝을 통한 이런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함을 발견해서 진단을 하고 액션을 해서 고치는 이런 피드백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코스트를 세이빙한다라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절감된 양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하느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보면은 오렌지고 얘는 사과예요. 이것도 사과고 사과인데 우리가 레트로핏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에너지 성능을 개수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절감 조치를 하죠. 단열재를 교체한다던가 시스템을 고효율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수 전에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보게 되면 오늘 베이스라인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 후에 에너지를 또 비교를 해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절감을 조치를 했는데 절감량이 늘었어요. 절감량이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에너지 성능 효율하고 개수를 했는데 왜 늘었을까? 이거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 뭐 공장이라고 보게 되면 제품 생산 라인이 기존에는 얼마야? 330만 정도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개수를 하고 제품을 410만 정도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변화폭을 어떻게 우리가 이 에너지 절감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MMV의 핵심이에요. IPMBP가 제시하고 있는 MMV의 핵심. 그래서 우리 MMV를 어떻게 하냐면 이 베이스라인을 어저스트 해야 된다. 조정된 베이스를 만들고 이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포스트 리트로피라는 개선 후에 어떤 생산량을 맞춰주는 거죠. 변화폭을 맞춰줘 가지고 사과 대 사과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4,800만 킬로와트가 개선 후에는 4,200이 됐으니까 에너지가 절감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성과 측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MNV입니다. 이런 MNV를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MNV들이 많이 이제 에너지 절감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들을 좀 돌이켜 보면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들이 미비하다. 베이스라인이라든가 측정 요소가 좀 표준할 필요가 있고 복합적인 에너지 절감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개선 방안으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성과 방법을 표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에스코 사업이라는 거 있고 에스코는 이제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라는 게예요. 그래서 뭐냐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절감량만큼에 대한 그 비용을 서비스 컴퍼니가 일정 부분 가져가고 절감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그 나머지 절감량은 이제 주인이 가져가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급자 수요 관리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데서도 에너지 공급자가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자들이 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이 MNV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에스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MNV 계획서를 첨부를 하고 그러면 되어 있고 뭐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효율 투자 사업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MNV 온실가스 배출의 부분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이행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도 하고 그래서 MNV가 도대체 왜 중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들로 MNV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로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각종 기기에 대한 에너지 가이드라인 들을 2015년도에 만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공급자 효율 투자 사업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참고로 이 효율 향상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어떤 절감 목표를 부여해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절감을 달성을 해라라고 하고 이 대상 기관은 이제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죠. 이걸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해라. 이게 감축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에너지가 많이 이제 소비하게 되면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을 발전소를 하나라도 줄이고 너네들이 사업을 해라.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아예 의무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당장에 이거를 바로 의무화하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때 이제 MNV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ERS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텍사스, 메릴랜드 이런 부분에서 커미셔닝 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ERS를 운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제3자 기관들이 이런 MNV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테트라텍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거기입니다. 이게 테트라텍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참고 문헌을 보면 외국
미국 영어로 된 것들이 있어요. ISO라던가 IPMBP, FEMP, LCL의 가이드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해요. 좀 부족하죠. 네, 좀 부족한데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V를 우리나라는 2015년, 뭐 19년부터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MMV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MMV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93년, 83년이죠. 1983년. 이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절감 사업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텍사스에서 론스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텍사스의 론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데 이때 이제 대형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MMV 가이드라인이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후로 계속 다른 뭐 지방 정부에서 뉴저지라던가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지다가 2000년대 초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페더럴 에너지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IPMBP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퍼포먼스 메저먼트 베리피케이션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외에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LCL에서 만들어 가지고 2000년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됐죠. 참고로 이 텍사스 론스타 프로젝트를 좀 잠깐 살펴보면 텍사스의 주정부 건물하고 A&M 캠퍼스 건물들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MMV 커미셔닝이나 레트로핏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절감한 비용이 100만, 1000만, 1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했죠. 1억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억 정도를 심지어 10여 년 동안 생겼고 이때 모니터링에 대한 투자된 비용이 한 3%, 뭐 1%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요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 이제 해를 걸어갈수록 이제 레트로핏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절감을 했고 커미셔닝도 굉장히 컨티니어스 커미셔닝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폴트라든가 오퍼레이션이라는 문제, 최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직접 투자가 아니고 그런 어떤 컨트롤만 갖고도 이 정도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00년대에 이제 어느 정도 MMV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돼서 이제 지금의 가이드라인으로는 IPMBP가 이제 2000년, 그다음에 2012년 EBO라는 곳에서 IPMBP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지침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LCL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테크니컬한 어떤 세이빙에 대한 절차서도 만들어졌고 연방 정부에서 페더럴 에너지먼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그 FEMP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50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50년에 지금까지 50년에 대한 에너지 관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거기 MMV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MMV 가이드에 대한 표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제 표준까지 연결이 돼요. 2016년에 MMV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그 IPMBP 기반을 한 국제 표준이죠. 국제 표준을 보면 뭐 개념에 대한 요걸 이제 클릭하면 이런 게 떠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 파트인데 MMV 플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바운더리 경계 측정 경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에 대한 부분, 베이스라인 피어리어드, 레포팅 피어리어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이빙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런 부분, 언서티티 이런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MNV 옵션. MNV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옵션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요 파트를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배경이고 이런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MNV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한두 시간 해가지고 우리 MNV에서 다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당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확인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만들었고, 요거 이제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한 부분인데, ECM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컨서베이션 메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개수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절감 조치를 하고, MNV를 어떤 방법으로 MNV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측정은 또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베이스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베이스라인에서는 보통은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동력 변수라든가 종속 변수 조건들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량 산출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량 산출 방법이나 절차 그다음에 뭐 측정 장비라든가 신뢰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MNV 플랜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MNV 옵션에는 뭐가 있느냐? MNV 옵션이 A, B, C, D라는 E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차를 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은 투자비에 대한 세이빙이에요. 이 투자비가 투자비에 비해 세이빙이 더 적다고 하면은 우리 MNV를 바꿔야 돼요. 결국은 투자비 대 세이빙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옵션을 선정을 하고 플랜을 짜죠. 그러니까 이 투자비와 세이빙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주에서 보게 되면 MNV에 대한 투자 비용을 늘리면 언서터티 불확실성이 감소를 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무작정 이걸 높일 수가 없어요. 이 코스트라는 거는 세이빙보다 더 크면 안 되거든요. 세이빙의 이하에서 어느 시점에서 절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NV를 그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너지 절감 사업하고 FEMP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절차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SPC라는 건데 뭐냐면 에너지 세이빙 퍼포먼스 컨트랙트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해요. 결국은 베이스라인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더 줄여주겠다. 이것을 나한테 페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컨트랙트를 끝난 종료 시점에 나머지 절감량은 이제 오너가 갖는 거죠. 그래서 요 절감량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MNV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요 절감량 이하로 우리가 MNV를 하는데 그 신뢰도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에스코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런 계약인데 또 MNV를 해서 이런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계획서 정도 제출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MNV가 활성화가 돼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 A, B, C, D가 어떤 거냐라고 보면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나 이런 단순 교체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수들만 측정을 하는 거죠. 옵션 B는 조금 더 뭐 인버터라든가 보일러 단위 설비들이긴 한데 이거에 관련된 모든 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옵션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피라든가 복잡한 설비 아니면 이런 건물들이 다 한꺼번에 다 리초피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측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절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옵션 C를 사용하는 거고
신축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스라인이 없어요.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에너지 사용한 양이 있는데 신축 건물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에서 베이스라인을 잡고 중요한 거는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부러 말하는 성능 평가 뭐 인증제도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는데 이 MMV는 측정과 검증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보정을 해서 얘네들에 대한 절감량을 산출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나요? 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 사업을 뭐 수행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뭐 깊이 있는 건까지 어떻게 수행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컨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 A, B, C, D가 개별로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떤 건물을 A, 뭐 A, B, 뭐 D 이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A도 사용할 수 있고 B도 하고 D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C는 사용을 못 하죠. 개별 평가할 경우에는 전체 시설을 평가할 경우에는 이제 C나 D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량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C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용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우리가 절감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그 세이빙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죠. 이걸 이제 그러면 뭘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건물이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건물을 에너지를 사용할까라고 보면 크게 보면 HVAC이라고 해서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이에요.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난방이나 냉방, 벤틸레이션의 부분에 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고 조명, 하면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의 수송, 엘리베이터 부분도 있고 도메스틱 하드워드 급탕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각종 우리 이런 사무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미셀리너스 이퀴프먼트를 프로세스 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는 크게 보면 이런 사용들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세스 로드라든가 뭐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일정해요, 거의. 근데 이 냉난방은 외부 기온에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외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냉방을 해야 되고 내려가면 난방을 해야 되고 뭐 많이 냉방을 해야 되냐 많이 난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환기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외부 기온에 따라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후를.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MMV에서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라고 보게 되면 이 건물이라고 보면 우리가 한 제품이나 설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옵션 A, B하고 B예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은 옵션 C하고 D고 옵션 C는 이 메인 미터만 갖고 측정을 하는 거고 옵션 D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옵션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라미터 옵션 C는 전체 시설 D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표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명을 교체한다 라고 했을 때 옵션 A는 다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 전력은 측정을 하고 사용 시간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측정을 하나만 하는 경우 핵심 변수 파라미터만 측정하는 거 옵션 A라고 해요. 반대로 사용 시간은 측정을 하고 조명이라는 게 뭐 메다트 뻔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용한다라고 하면 옵션 A를 사용하는 거고 이 조명을 소비 전력이나 사용 시간을 모두 측정한다. 전 파라미터를 다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옵션 B죠. 이 조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조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또 조명과 같이 우리가 교체를 했어요. 하나하나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체 사용량 갖고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또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에 우리가 이런 거 설계를 했어요.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옵션 D를 하고 신축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그 측정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하고 또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A, B, C들이 있는데 뭐 조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우리가 에너지 절감 그 설계한 것들을 평가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쫙 요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옵션들을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전체 건물에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이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이제 세대부하고 공용부가 있죠. 전기도 쓰고 뭐 가스도 쓰고. 그래서 이걸 옵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옵션 A하고 B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요소별로 우리가 분전반에다가 미터링을 달아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옵션 A가 될 수 있고 옵션 B가 됩니다. 펌프나 에어컨에도 각각의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건물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분전반이 있죠. 신발장 이런 데 보통 위에 있더라고요. 열어보면 쭈르륵 나와 있어요. 거기다 CT를 걸어가지고 측정을 하고 세대에서는 또 공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미터가 또 있어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CT를 걸어가지고 전력량계라 전력량계를 걸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게 되면 A나 B를 쓰는 거고 이것도 너무 힘들다. 건물 전체의 메인 미터만 하겠다. 그럼 옵션 C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겠다. 그럼 옵션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에서 성능 평가하고 끝나는데 여기 시뮬레이션 보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모니터링 한 결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편차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보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 보정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옵션 D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옵션 A, B, C, D가 도대체가 얼마나 어떻게 많이 사용되느냐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사례 조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A, B, C가 상당히 많이 쓰였고 C가 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옵션 D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옵션 D에 대한 어떤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옵션 C에 대해서 많이 하고 옵션 A, B는 이제 간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옵션들이 가지고 우리가 그럼 MMV를 한다라고 하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고 뭐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보면 베이스라인을 에너지가 이렇게 쓰고 있죠. 예.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수를 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이렇게 나오죠. 이만큼 절약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절감을 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 이거 보면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 그냥 단순 비교죠. 절감량이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뭔가 이 변화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게 변화가 됐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빼게 되면 단순 절감량을 측정하는 거면 그냥 빼버리면 되지만 그때 온도가 변화됐고 사람 수도 늘어났고 뭔가가 이 변화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 베이스라인을 또 하나 만들어요. 어저스트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서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고 얘에서 얘를 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베이스라인에서 어저스트먼트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한국말로 쉽게 그림을 그려다 보면 베이스라인 에너지가 있고 ACM을 설치를 하고 에너지가 실제 사용하고 조정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정된 베이스라인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빼서 얘가 에너지 절감량이다. 이게 이제 보고 기간, 레퍼팅 피어리다 하고 요걸 이제 베이스라인 기간이라고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조정된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또 핵심이에요. 이 조정된 베이스라인은 개수 전에 에너지 사용량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독립 변수. 이게 이제 온도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저스트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개수 후에
온도를 측정한 거를 이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개수 후에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져요. 어저스트 베이스라인이고 요 베이스라인과 퍼포먼스 피어리어드의 개수 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절감량을 산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온도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핵심 변수인데 온도 이외에 이제 다른 생산량이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일사량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건물에서는 이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애슐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를 했어요. 애슐 가이드라인 14에서 건물의 에너지의 어떤 사용 패턴을 보면 요 6개, 7개로 다 요약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상관관계가 뭐냐면 외기 온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외기 온도가 늘어나면 에너지를 많이 쓰죠. 냉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이 있고 에너지가 외기 온도가 떨어지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히팅 에너지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1차식이죠. 1차식 단순. 근데 이건 뭐냐면 중간에 체인징 포인트가 있어요. 일정 부분 에너지를 쓰다가 온도가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온도가 갑자기 에너지 상승이 팍 늘어나요. 이게 이 시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에어컨을 켜는 시점이에요. 에어컨을 우리가 20도라든가 26도 에어컨을 켜게 되면 그 전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하다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건물 에너지 사용이 냉난방 부분이 있고 조명이라든가 프로세스 로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 로드에 대한 일정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기 온도에서 가장 민감한 이런 포인트를 바점으로 해가지고 증가를 하고 얘는 난방이죠 하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일정하냐 그것만 아니죠. 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변환점, 체인징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냉방이 난방을 구분한 거고 이걸 전체 1년으로 봤을 때 요거는 난방이고 요건 냉방이라고 하면 요런 체인징 포인트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에너지는 요 7개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요 가이드라인에다가 실었고 IPMBP가 이거를 어프로브를 했어요. 이렇게 건물 에너지는 베이스라인을 만들자라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라인이 저렇게 만들면 다 쓰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이 베이스라인의 신뢰도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CVRMS라는 건데 코이피션트 메리언스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뭐 이렇게 하는데 루트 민 스퀘어 에러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측한 사용량에서 측정한 사용량을 빼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누는 거죠. 요거는 이제 P 같은 경우는 모델 파라메터스인데 요거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이제 RMS예요. 근데 이 RMS 값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뭐 단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해요. 뭐 만도 되고 뭐 10만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 프로젝트마다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CV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체 평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CV, RMS라는 것 통계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 CV, RMS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이 모델을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을 또 애슐에서 친절하게 또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월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달을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20% 정도. 디맨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피크 이런 건데 이건 한 30%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이 베이스라인 모델이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데이터 개수가 더 늘어나면 이 퍼센트가 조금씩 줄어요.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MMV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뭐 옵션도 다 살펴봤는데 이런 건 실제적으로 사례를 좀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9개의 사례를 제가 먼저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그 페더럴 에너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가면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옵션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교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는 게 이제 효율이 뭐 T12, T8 해가지고 이게 좀 낮아질수록 효율이 좋아요. 이런 유형들이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1745개를 교체를 했어요. T12에서 T8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전력량계 프로크미 들어오는 것을 소비 전력을 측정을 했는데 이거를 사용 그룹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24시간 사용하는 부분하고 오피스 아워에만 사용하는 부분, 또 일정 부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그룹을 줘가지고 이 그룹별로 모니터링을 한 거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선 전에 에너지 사용 조명 소비 전력하고 개선 후에 소비 전력을 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을 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절감량이라던가 세이빙들을 이제 뭐 디맨드적인 측면하고 사용량 정도 쓰는 것이 옵션 A예요. 여기서 사실은 옵션 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측정을 하고 하나는 가정을 하는 게 옵션 A라고 그랬죠. 모두 다 측정하면 옵션 B인데 어떻게 보면 얘는 옵션 B에도 가까울 수 있는데 전부 다를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 A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옵션 B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공조기 팬을 정속 팬에서 변속 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속 팬은 일정하게 돌아가는 팬이에요. 회전수가. 그래서 소비 전력을 측정했더니 한 140W 정도 나오고 개수 후에 또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거에서 이걸 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 시간을 곱해서 절감량을 산출하죠. 옵션 A하고 B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제 측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측정 데이터 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들고 산출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데 이제 이 절감 요소들이 많아지고 항목이 많아지면 이제 측정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옵션 C예요. UC 데이비스라는 도서관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커미셔닝 같은 거 수행을 했어요. 보면은 셋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설정 값들을 우리가 다 제대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멜 펑션이라던가 뭐 에어 이런 부분들도 다 잡아줘서 이코노마이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외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실내 온도는 굉장히 더운데 바깥의 온도는 차가워요. 그럼 외기를 그냥 도입을 해가지고 냉방을 하는 이게 이제 이코노마이저인데 이런 이코노마이저를 하는 게 또 펑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가지고 커미셔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건물 전체에 미터는 한 5개 정도 달아갖고 CHW는 칠드워러미터예요. 냉수 미터고 하루로 미터를 달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측정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외기온이고 사용량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기온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말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서가 노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기에 대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그 7도월에 대한 어떤 외기온도 상관관계를 통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과 절감을 산출하게 되면 개수 전과 개수 후인데 전기 같은 경우에 이만큼 사용하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세이빙을 측정을 했고 이거는 이제 7도월인데 이런 사용량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모델이 뚝 떨어졌죠.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요 사이에 요때의 그 온도하고 요때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버리면 안 되고 요거에서 요걸 뺀다라는 거죠. 절감량이 세이빙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많이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요거에서 빼게 되면 세이빙이 엄청나죠. 근데 요거에서 빼게 되면 세이빙이 많지 않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편차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베이스라인하고 어저스트 베이스라인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MMV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MMV가 또 뭐냐면 보면 기간이 한 18개월, 9개월에서 18개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조사하고 측정하고 설치하고 또 절약한 거 검증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 LBNL에서 이걸 좀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 또 오토메이티드 MMV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토메이티드 MMV 버전 2.0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웹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고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했죠. 여기서 산 모델은 머신러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 국내 이제 사례로 가볼 거고요. 국내 사례. 국내 사례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런 ECM이죠. 에너지 절감 어떤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 조치를 하고 이것을 이제 MMV를 했다라고 이제 레포팅을 했어요. 굉장히 사업 건수가 많아요. 히트펌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9,970개를 사업을 했어요. 교체를 했어요. 예, 뭐 사회복지시설도 뭐 1,600개를 했고 뭐 계량기도 뭐 300개 다루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쪽에서 MMV 모니터링 이용하고 전부 A예요. 또 B도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A예요. 그러니까 전체 절감량을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냥 가중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감량을 산출을 했어요. 한전에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 심야 히트 보일러죠. 그 전에는 이제 기존의 심야 보일러를 쓰다가 히트펌프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에너지 했는데 옵션 A를 사용했다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설치 후 최대 전력 수량하고 연간 사용 일수를 가정을 하고 준공 확인서를 설치를 해서 이거 MMV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라 요청을 해서 지금은 조금 수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 설치 대수하고 연간 사용 시간을 둘 중에 하나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설치 대수는 산정을 했어요. 사용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주택이나 교육 같은 게 일반적인 자료들을 갖고 평균 연간 사용 시간을 통계 자료를 바탕해서 설치 대수에다가 요 사용 시간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MMV입니다. 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요것도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보고서들을 MMV 그런 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다 이제 퇴짜를 맞았죠. 다시 해와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가스 냉방기 설치를 했는데 측정 변수로도 COP라는 것은 이제 코에피션트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냉난방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변수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한 게 아니고 기계에 대한 인증서에서 공장에서 측정한 그 값을 가지고 사용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MMV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난방 배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난방공사에도 했던 건 난방 배관을 교체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옵션 C에 근접해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전년도 사용량을 측정을 하고 고지서를 갖고 측정을 해가지고 외기온대에 대한 보정 개수 산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정을 했죠. 절감량을 산출해서 옵션 C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MMV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옵션 A, B, C 다 있는데 그냥 대부분 옵션 A만 하고 있어요. 옵션 A 중에서도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딤드 세이빙이라고 그래요. 성적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MMB가 수행이 되고 있고 측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측정을 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까 뭐 LBNL처럼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에너지에 대한 유형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체인징 포인트 모델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도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옵티먼 CVRMS가 가장 낮은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적화 모델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이빙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기본적인 프로젝트 사항에다가 이제 엑셀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걸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시트가 뜨고 개선 전 외기온도 하다가 개선 후 외기온도 전기나 가스 사용량들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산출하는 거죠. 개수 전 기간, 개수 후 기간. 탄소 배출량 같은 걸 산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수, 탄소 배출 개수들을 집어넣고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베이스라인 모델 만들어지고 어저스트 베이스라인 모델 만들어져서 산출을 해서 절감량이 산출되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의뢰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BRP 사업이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해요. 이 BRP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데 이 BRP가 뭔지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BRP 사업이라고 해요. 모르시나요? 뭐의 약자인지? 아까 지금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걸 잘 유추해 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물은 제가 가져가야 되네. BRP 사업을 제가 왜 이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R이 이제 레트로핏이에요. 에너지 개수. B가 빌딩이고 빌딩 레트로핏 프로젝트예요. 에너지 개수 사업을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고 해요. 이 효율화 사업을 단열 창호 보일러 환기 뭐 이런 걸 해서 이거 교체를 해가지고 이런 게 되게 되면 100% 무이자로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뭐 2008년까지 7,600곳을 융자를 해줬고 실제적으로 뭐 2,600 TOE 톤오브 이퀄 석유 한산톤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절감을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MMV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MMV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사업톤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개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의뢰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너네가 MMV를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건물에 있는 효율화 사업 중에서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거하고 비주거 두 개만 지금 샘플로 가져왔어요. 목동에 있는 빌라하고 온천인데 여기에 단열 창호하고 폐열 히트 펌프를 단열 창하고 단열재를 교체를 했고 폐열 해수하고 히트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절감률이 뭐 40% 30% 정도 나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면 측정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 1년치의 교도소를 월별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그 고지서에 있는 에너지 사용량들을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사용 전기하고 가스로 구분을 하고 개수 전의 외기온도하고 개수 후의 외기온도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 이게 타임 시리즈로 해서 요게 이제 절감한 기간이고 여기 에너지 사용량이고 이 빨간 게 이제 외기온도예요. 외기온도가 이제 이런 루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 사용량은 많이 줄었죠. 파란 게. 요거는 이제 전기고 이건 가스고 가스도 많이 줄었어요. 이걸 이제 외기온 대비 전기로 우리가 XY 플러스를 해봤더니 전기는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가스는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외기온도가 개선 전에는
12도 정도 되는데 개선 후에는 평균 한 10도 정도 돼요. 한 2도 정도의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MMV 프로그램을 가지고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기는 뭐 어느 정도 리니어하고 얘는 이런 체인징 포인트 10한 7, 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인징 포인트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라인 모델의 신뢰도를 CVRMS이라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 봤더니 12%에서 19% 나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30% 20% 이내에서는 이 모델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애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모델은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세이빙을 계산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조정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엑셀로 봤을 때 51% 나오고 이건 이제 자동으로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엑셀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주거 건물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전기고 가스도 뭐 자동으로 산출이 됐고요. 비주거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이것도 전기하고 가스를 봤더니 뭐 이런 패턴들이 나와서 이런 모델을 봤더니 얘는 거의 리니어예요. 이쪽에 이제 체인징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거의 리니어하고 이쪽 부분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좀 이제 아까보다 이건 굉장히 모델이 CVRMS가 2%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적합한데 얘는 이제 한 24% 굉장히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그래서 확인을 했고 이 전기 에너지 절감량도 개선 후 모델을 만들어서 세이빙을 했더니 이제 17.5% 정도 나옵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해서 굉장히 모델 자체가 많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서 산출을 했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월별 고지서를 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절감을 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뱀스나 이런 측정 데이터를 좀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모든 건물들을 좀 MMV를 할 수 없을까? 뭐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좀 시도를 해가지고 지자체를 컨택을 해가지고 수원시인데 수원시에 있는 공공건물을 한 46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한전에 이제 아이스마트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한전 아이스마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그 데이터 이런 간격 데이터 우리가 쫙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쭉 받아가지고 저희가 만든 MMV 모델을 이 크라우드 뱀스에 연결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을 해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을 기본적으로 개수 전후 이런 기간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중과 주말을 구분을 해서 설정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사하지만 개수 전에 대한 이런 모델들이 자동으로 선정이 돼서 최적화 모델을 해서 막대 그래프, 시간 그래프, XY 분포들을 그려서 최저 회수 기간이 산출이 되죠. 요거는 이제 시간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MMV 모델의 건물 에너지 이런 체인징 포인트의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원CP 쿨링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나왔고요. 이거 다른 건물이에요. 이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도 이건 이제 옵션 C예요. 메인 미터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산출을 했고 이 모델은 좀 다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난방이고 이쪽에 냉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델이 됐고 이런 그래프들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죠. 주민센터도 유사한 방법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확인을 하고 모델을 확인했더니 이제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이걸 또 측정해서 자동으로 세이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MMV나 어떤 객관적인 성과 측정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절감 사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측정하고 계측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스나 뱀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또 장점이 뭐냐면 지속적인 커미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커미셔닝을 해서 에너지 절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들도 좀 표준화되고 국제화된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기술을 수행을 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큰 거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물은 다 흩어져 있어요. 되게 작기 때문에 거래제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가이드라인도 조명 정도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MMV를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탄소 건설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뭐 결론이라면 결론이고요. 그래서 Q&A, Q&A를 해서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Q&A 시간을 한 10분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건물주들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 강화될 건지 그런 거 하고요. 그 강의하신 과정에서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또 지열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 역시 또 투자부도 들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그 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 에너지 절감하고 그 MMV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돈이죠. 돈에 대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감량의 투자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절감량보다 투자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절감량보다 투자비가 적게 되는 것만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아까 BR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100%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만약 뭐 1,0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들었다고 하면 얘를 한 60개월 정도 기간을 해가지고 전부 다 보장을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창호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창호를 우리가 정부 이걸 이산을 가지고 우리 설치해주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BRP 사업 해갖고 창호 교체해주는 이런 게 저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설치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 하고,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또 지원해줘요. 4% 정도. 4% 정도의 투자비의 이자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굉장히 지원이 많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뭐 촉진법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설치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생산된 그 발전량을 판매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 단가도 올려줘요. 뭐 REC라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공급사가 그러니까 전력이나 이런 데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끔 돼 있어요. 발전을 할 때. 근데 못 쓰는 경우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 돈만큼 민간 사업자라든가 이런 데서 발전을 해서 한전을 팔게 되면 그 돈만큼 거기 그쪽에다 돈을 줘서 판매 단가를 높여줘요. 우리가 REC라고 그러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ESS 뭐 이런 거 썼을 경우는 예전에는 REC 곱하기 5까지 해서 줬어요. 그게 이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건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판매 단가를 높여준다던가 설치비를 지원해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린룸 20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막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도 있고 관리공단이라던가 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뭐 이런 데도 웹사이트에 보면 쭉 있어서 그런 데서 잘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제 생각으로는 그걸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몰라서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됐나요? 예. 제가 옛날에 독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막 그 건물에 태양광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BIPV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에너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땅이 넓어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건물에 태양광이 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뭐 유럽연합에서 그런 그 BIPV나 건물 태양광 지원 정책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미국, 유럽이나 이런 지원 정책이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빌딩 인테그레이트 PV 해가지고 PV가 너무 이제 외관상으로 그렇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외피를 이제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업이고 저런 사업을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설치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조금씩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그쪽은 워낙에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발달돼서 사례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보조금이. 옛날에는 이게 많았거든요. 처음 초창기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전력 회사에서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 양들이 굉장히 풍력이랑 많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배선에 개통이 있는데 개선으로 역선종이 돼요. 그럼 이 개통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ESS를 설치를 해서 발전된 양을 ESS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수요 관리라고 하는데 수요가 적은 시간에 얘를 방전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린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RE100을 추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은 2050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을 최대치로 올리는 걸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목표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런 목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알리백이 뭐냐면 기업이 자기네들이 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어떤 이런 그 에너지 소비를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으로 사용해서 충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알리백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2050년까지 최대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당연히 좋은 거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뭐 알리백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제 의견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 같은데 그죠?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나 에너지 절감 장치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알리백을 채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